자, 지난번에 제가 그 어, 촉지의 제갈량전 읽었죠. 제갈량전 읽었고요. 자, 이번 여섯 번째 열전입니다. 여섯 번째 관장마황조전입니다. 관장마황조전입니다. 관우, 장비, 마초, 황충,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5명입니다. 여러분이 삼국지에서 보통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는 관우가 싫은데, 자존심 덩어리 관우가 싫은데. 자, 이번 관우입니다. 관우. 관우는 자가 운장이고 본래자는 장생이며 하동군 해현 사람이다. 하동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하동입니다. 해현 어디지? 해현이 여기네요. 하동군 해현 사람이랍니다. 망명해서 탁군으로 달아났다라고 했는데, 뭐 무슨 사고를 친 모양이죠, 그죠? 사고를 쳐서 여기 하동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여기 멀리 이제 탁군까지 왔답니다. 탁군입니다. 유비가 고향에서 병사들을 모을 때 관우는 장비와 함께 그를 호위했다. 유비는 평원에 상이 된 뒤, 평원이 여기죠. 유비가 평원으로 온 거 여기 평원이죠. 유비가 이제 평원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그 선주전을 읽으면 나올 겁니다. 관우와 장비를 별부사마로 삼아 군대를 나누어 통솔을 하도록 했다. 유비는 잠잘 때도 두 사람과 함께 했으며 정이 형제 같았다.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 관우와 장비는 늘 유비 곁에 서 있었고 유비를 따라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고난과 험난함을 피하지 않았다. 유비는 서주자사 차주를 습격해 죽이고, 요게 이제 그 원술 조조한테 잡혀있다가, 유비가 조조한테 잡혀있다가 그 원술이 이제 원수하고 합류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서 그 서주로 탈출해서 사건이죠. 서주자사 차주를 습격해 죽이고 관우에게 합의성을 지키게 했으며 태수직묘를 대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소패로 돌아갔다. 소패는 여기고요. 그 합의는 여기입니다. 자, 건한 5년입니다. 200년입니다. 조조가 동쪽 지역 정벌이 나서자 유비는 원수에게로 달아났다. 조조는 관우를 사로잡아 돌아와 그를 편장군으로 삼고 매우 후하게 예우했다. 자, 관우가 조조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소가 대장군 알량을 보내 백마에서 동군 태수 유연을 치게 했는데 조조가 장료와 관우를 맨 앞에 세워 공격했다. 백마 싸움인데요. 백마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백마네요. 여기가 이제 동군입니다. 복양이죠. 연진이고 백마. 자, 관우는 알량의 깃발과 수레덮개를 멀리 바라보다가 말에 채찍질을 하여 만명의 대군 속에 있는 알량을 찌르고 그 머리를 베어 돌아왔다. 원소의 장수 가운데 관우를 당해낼 자가 없으므로 곧 백마의 포위를 풀었다. 조조는 곧바로 표를 올려 관우를 한수정으로 봉했다. 처음에 조조는 관우의 사람 됨됨이가 용감하다고 평가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머물려는 뜻이 없음을 살피고 장류에게 말했다. 요 장면이 그 연희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정사에는 이런 식으로 장군이, 그것도 이제 장군이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이 이제 혼자 공격해가지고 그 적진을 휩쓸고 다니는 이런 장면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제 정사에 이렇게 나오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혼자 가가지고 알량을 조지고 왔다는 거잖아, 그죠? 자, 아무튼 조조는 이제 관우를 사랑했기 때문에, 관우는 조조가 케이였기 때문에 장류한테 이제 관우를 설득해보라고 했답니다. 자, 그대가 그와의 정에 기대어 물어보십시오. 오래지 않아 장류가 관우에게 묻자 관우는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조공께서 나를 후하게 대우해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장군에게 깊은 은혜를 받았고 함께 죽기로 맹세하였으니 그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없으며
공을 세워 조조에게 보답한 뒤에 떠날 것입니다. 장료가 관우의 말을 조조에게 보고하니 조조는 그가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관우가 알량을 죽이자 조조는 관우가 틀림없이 떠날 것을 알고 두터운 상을 주었다. 관우는 조조가 내린 상을 모두 봉하고 고별의 편지를 써놓고 원소 군대 속의 유비에게로 달려갔다. 조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뒤쫓으려고 했지만 조조가 말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주인이 있으니 뒤쫓지 마십시오. 관우 천리행이라는 일화는 여기 안 나오네요. 그 관우가 이제 5관문을 지나면서 그 여러 죽인 그 사건, 그 연쇄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사에 없나 봅니다. 자, 관우는 유비를 따라 유표에게 기탁했다. 자, 갑자기 상황이 흘러서 관도대전에서 그 여기 신야, 여기 어디입니까? 신야가 어디고? 뭐야? 신야가 어디야? 여기 신야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유표에게 기탁했다. 유표가 죽은 뒤 조조는 형주를 평정했고 유비는 번성으로부터 남쪽으로 장강을 건너려고 하여 관우를 따로 보내 배 수백 척을 이끌고 강릉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유비가 그 개 깨지고 있을 때, 개 쫓기고 있을 때 이제 관우는 혼자 그 어디입니까? 강화로 가서 이제 배를 구해왔던 거죠. 요 이야기는 앞에 이제 선주전에 나와 있었죠, 그죠? 유비가 조조가 추격해 당양역입니다. 장판역입니다. 장판까지 이르자 유비는 가까운 길을 건너 한진으로 갔는데 한진이 여기입니다. 마침 관우의 배와 서로 만나 함께 하구에 이르렀다. 하구라는 건 여기 강하 지역이죠. 유기가 있던 강하입니다. 송권이 병사를 보내 유비를 도와 조조에게 맞서도록 했으므로 조조는 병사를 인솔해 물러났다. 유비는 강남의 여러 군을 되찾고 공적을 세운 자에게 관위를 주었으며 관우를 양양태수, 양양은 자기 땅 아니면서 양양태수 탕구장군으로 삼아 강북 일대에 주둔하도록 했다. 자, 유비는 서쪽으로 익주를 평정하고, 자, 유비가 강남 지역을, 그러니까 남영주 지역을 평정했고요. 이제 익주까지 들어왔답니다. 자, 익주를 평정하고 관우에게 형주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 자, 그 자기 관우 그 유비하고 이제 제갈량, 장비 등등은 이제 익주로 들어왔고요. 관우가 혼자 남아서 이제 그 형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관우는 마초가 투항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찍이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제갈량에게 편지를 써서 마초의 인품과 재능이 누구와 비교할 만한지 물었다. 제갈량은 우위를 지키려는 관우의 마음을 알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맹기라는 게 마초입니다. 맹기는 문무를 고루 갖추었으며 용맹함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당대에 걸출한 인물로서 한나라의 경포나 팽월 같은 부류로 익덕과 나란히 선두를 다툴 수 있지만, 익덕이라는 게 장비죠. 미염공, 당신의 걸출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미염공이 관우입니다. 자, 관우의 턱수염이 매우 아름다움으로 제갈량이 그를 염이라고 부른 것이다. 턱수염 할 때 염. 관우는 편지를 보고 매우 기뻐하여 그것을 빈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아, 이 자존심 세고 속 좁은 관우. 자, 관우는 일찍이 날아오는 화살에 왼쪽 팔이 꿰뚫린 적이 있었다. 나중에 상처는 비록 다 나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을의 뼈에 통증이 왔다. 기상청에 취직하지 그런가요? 기상청 슈퍼컴퓨터보다 관우가 낫지 않을까? 의원이 말했다. 화살촉에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이 뼛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팔을 찢어서 뼛속의 독소를 없애면 통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관우는 곧 팔을 펴고 의원에게 째도록 했다. 그때 관우는 마침 장수들을 초청해 연회를 열어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 팔에서 나는 피가 흘러 떨어져 그릇에 가득했지만 관우는 구운 고기를 자르고
술을 마시고 평소처럼 웃으며 말을 했다. 이거는 그 연희에서는 이제 그 번성 공격 중에 이제 화살에 맞은 걸로 나오죠, 그죠? 뭐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관우의 허영심과 허세가 뼈를 깎는 고통을 초월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이제 마초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은 관우의 허영심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박평식 같은 영화 평론가들 정도로 허영심이 높았던 걸까? 아니면 듀나 정도인가? 뭐 그렇게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그랬답니다. 아무튼 이게 그 익주가 평정된 이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건한 24년입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관우를 전장군으로 삼고 가절과 월을 주었다. 월이라는 건 도끼입니다. 도끼. 이에 관우가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번성에서 조인을 치자 조조는 우금을 보내 조인을 돕게 했다. 자, 유비가 그죠? 유비가 한중에서 조조를 쫓아내고 한중을 결국 점령한 이후에 관우한테 이제 그걸 주니까 관우가 번성을 쳤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유비가 특별하게 관우한테 이제 지시한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만약에 유비가 관우한테 양양을 쳐라 라고 했으면은 아마 책에 나와 있을 텐데 진수가 그걸 안 적었을 리가 없는데 안 적힌 걸 보면 아마 이게 관우의 독단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 결국 이것 때문에 뒤통수 맞아 죽었으니까, 그죠? 자, 조인을 치자 뭐 돕겠다. 자, 가을이 되어 폭우가 쏟아져 한수가 넘쳐 흘러 우금이 통솔하는 7군이 모두 물에 빠졌다. 자, 우금이 통솔하는 7군이 빠졌다. 번성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양양이고요. 여기 양양이고 여기 번성이고, 그리고 그 여기 지도를 만들어준 분께서 친절하게 수엄 7군 고지라고 이렇게 지명을 여기 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물에 넘쳐가지고 물이 이게 넘쳐가지고 이 큰 강인데 이게 아무튼 요 근처가 전부 다 물바다가 됐던 모양이에요. 우금은 관우에게 투항했고 관우는 또 장군 방덕을 참수했다. 이 방덕이 바로 이제 마초부와 방덕입니다. 자, 양현, 겹현, 육혼현의 도적 중에는 멀리서 관우의 인수를 받아 그의 분대가 되기도 하여 관우의 위세가 중원을 진동시켰다. 7군도 조지고, 그러니까 조조군 중에 이제 나름대로 정리했을 텐데 그것도 조지고, 번성은 아직 함락을 못 시켰지만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관우의 인수를 받아서 양현, 그다음 양현이란 게 이거겠죠, 그죠? 겹현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찾아볼까? 육혼현 또 어디야? 그럼 찾아보죠. 이거는 아마 찾아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겹현 여기네. 이거 어디에요? 영천이네. 영천. 여기가 이제 그 양양이고요. 여기가 영천이고 여기가 겹현이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낙양이고요. 여기서 동쪽으로 좀 가면 허창이고 그래요. 겹현. 그 다음에 육호는 어디죠? 육혼이라는 게 여기 낙양이네. 낙양 남쪽에 있는 곳이네. 육혼. 그리고 여기가 아까 영천이고 여기 겹현이고. 그러니까 요 지역까지 이제 도적들이 관우에 호응해가지고 막 반란 일으킬 지경이었으면은 조조의 말 그대로 턱 밑이 이제 엇박컷이 올라오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건데, 조조가 이제 천도를 하려고 했다 뭐 그런 말이 연이에 있잖아요. 정사에도 나왔었나? 무제기에 나왔었나 모르겠네. 그 보면은 이제 좀 급박해 보였는데 아마 그게 저러니까 급박해 보였겠다 싶네요. 우리야 뭐 결과를 아는 입장이니까. 자, 그의 분대가 되기도 하며 관우의 위세가 중원을 진동시켰다. 조조가 허도를 떠나 관우의 예봉을 피할 방법을 상의했는데, 여기 천도한다는 얘기 여기도 나오네. 사마이와 장제는 관우가 뜻을 얻게 되는 것을 손권으로서는 원하지 않을 테니
사람을 보내 송권에게 다스리도록 하면 번성의 포위는 저절로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조는 그들의 의견을 따랐다. 그러니까 송권이 그 해적쥐가 그 속이 좁으니까 관우 잘 되는 꼴을 못 볼 테니까 그 송권한테 뒤통수를 치게 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전에 송권은 아들을 위해 관우의 딸에게 구원하려고 사자를 보냈다. 관우가 그 사자를 모욕하고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송권은 무척 빡쳐 있었다. 또 남군 태수 미방이, 남군이 여기입니다. 강릉. 미방이 미축의 동생이죠. 미방이 강릉에 있고 장군 사인이 공안에서 주둔했는데, 공안은 여기입니다. 남군 남쪽의 공안. 강릉 남쪽의 공안이죠. 평소 관우가 자신들을 경시했으므로 싫어했다. 관우가 출병하자 미방과 사인은 군수물자를 대주는데 힘을 다해 돕진 않았다. 관우가 말했다. 돌아가면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겠다. 미방과 사인은 속으로 두렵고 불안했다. 그래서 송권이 미방과 사인을 은밀히 유인하니 미방과 사인은 사람을 시켜 송권을 맞이했다. 게다가 조조가 서황을 보내 조인을 도왔으므로 관우는 이기지 못하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송권이 이미 강릉을 점령하고 관우의 병사들과 처자식을 모두 포로로 붙잡았으므로 관우의 군대는 흩어지고 말았다. 송권은 장수를 보내 관우를 공격하고 관우와 그의 아들 관평을 임저에서 참수했다. 갑자기 훅훅 지나가는데 일단은 조조가 이제 천도할까까지 고민했지만은 천도하지 않았고 송권을 통해서 뒤통수를 치게 했는데 자기는 서황을 보내서 번성이 아직 함락되지 않았었거든요. 번성에서 버티고 있는 조인을 구하기 했고 결국에는 관우가 서황한테 졌고 그래서 군대를 끌고 남군으로 돌아왔는데 그죠? 자기 본진인 여기 어딥니까? 남군 강릉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송권이 그 뒤통수를 쳐서 강릉과 공안 일대 전부 다 점령한 상태였고 관우의 친척들도 전부 다 붙잡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관우는 그죠? 오지에 나오죠, 그죠? 그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탈주하려 그러다가 그 어디입니까? 임저 어디죠? 여기 요 임저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전부 다 잡혀 죽었다라는 게 그 오지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는 기록이네요. 근데 보니까 송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관우의 딸을 이제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관우가 그거를 모욕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게 정략 결혼이잖아요. 무슨 송권 그 해적가 늘림이하고 그 다음 관우 딸하고 연애를 했겠어요, 그죠? 정략 결혼이고 사실은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동맹인 셈인데 조조도 이제 적이지만은 송권도 그 오나라 이제 해적들도 상당히 이제 관우한테 큰 적이었을 테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누굽니까 유비가 이제 그러니까 그 어딥니까 아직 유비가 이제 한중을 치지 않았을 때 먹지 못했을 때 그 익양에서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여몽이 뒤통수 깡가가지고 그 군사적으로 대치까지 할 만큼 아무튼 별로 사이가 좋지 않고 아무튼 확실한 적국이었을 텐데 그거를 결혼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도 이제 자기가 제안한 게 아니잖아, 그죠? 송권 쪽에서 제안해 온 건데 그거를 그냥 발로 차버린 거는 좀 관우가 많이 오만한 게 아니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허세가 뼈 깎는 고통을 뛰어넘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비는 관우의 시호를 장무후라고 했다. 장무후. 아들 관흥이 자기를 이었다. 관흥은 자가 안국이고 어릴 때부터 명성이 있었으므로 승상제갈량은 그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약관의 나이에 시중 중감군이 되었지만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관통이 자기를 이었고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관직은 후분 중랑장에까지 올랐다. 관통이 죽은 뒤에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관흥의 서자 관이에게 자기를 잇도록 했다.
까지가 관우전입니다. 관우전. 자, 그 다음은 장비입니다. 장비. 자, 이퀴먼트 장비입니다. 자, 장비는 탁군, 장비는 자가 익덕이고 탁군 사람으로 탁군이 여기죠. 젊어서 관우와 함께 유비를 섬겼다. 관우가 연장자이므로 장비는 그를 형처럼 대했다. 유비는 조조를 따라 여포를 치고 함께 허도로 돌아왔다. 이때 조조가 장비를 중랑장에 임명했다. 요 서주에서 이제 여포 조진 얘기는 아시죠, 그죠? 예. 자, 유비는 조조를 등지고 원소 유표에게 의지했다. 유표가 죽자 조조가 형주로 들어오므로 유비는 강남으로 달아났다. 갑자기 훅 지나가네. 자, 강남으로 달아났습니다. 조조는 그를 뒤쫓아 하루 밤이 지나 당양현 장판까지 이르렀다. 자, 장판의 거기입니다. 여기가 당양이고요. 여기가 장판입니다. 유비는 조조가 곧 다다를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처자식을 버린 채 달아나며, 유방도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유방도 그랬는데, 처자식을 버린 채 달아나며 장비에게 기병 20명으로 뒤를 막게 했다. 장비한테 자살하라는 거야. 뭐야 이게. 장비는 냇물을 점거하며 다리를 끊고 눈을 부릅뜨고 창을 비껴잡으며 말했다. 냇물이라고 그런 걸 보니까요. 냇물이라 그런 걸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장판교의 여기가 강이라고 표시되어 있긴 한데,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요건 지금 그 강이니까 요 지도에 표시된 거는 요 파란 선이 그때 강물인가? 아무튼 요때 이제 냇물에 표현된 걸 보니까 아마 깊은 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을 가지고 다리를 사수해서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지형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장익덕이다. 나와 함께 죽음을 결정지으며 싸울 수 있겠느냐. 적군은 모두 감히 가까이 다가는 자가 없었고 이로써 유비는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유비는 강남을 평정하고 장비를 의도태수 정로장군으로 삼고 신정후에 봉했으며 나중에 남군으로 전임시켰다. 의도가 어디냐면요, 유비가 이제 요 지역을 다 평정한 이후에 의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의도 여기 강릉에서 이제 남군에서 그 익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의도. 네, 여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남군으로 옮겼다 그러네요. 그죠? 자, 유비는 익주로 들어와 군사를 돌려 유장을 치려고 했으므로 장비와 제갈량 등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나누어 각 군과 현을 평정했다. 자, 유비가 익주로 들어갈 때는 남군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후발대로 출발합니다. 제갈량과 같이 가서 그 임강, 강주, 그 다음 강양 요런 지역을 점령하죠. 이 얘기는 선주전에 잘 나오죠, 그죠? 자, 장비는 강주에 이르러 유장의 부장인 파군 태수 엄한을 무찔러 사로잡았다. 강주가 여기입니다. 예, 강주입니다. 장비가 엄한을 꾸짖으며 말했다. 대군이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항복하지 않고 감히 저항하며 싸웠습니까? 엄한이 대답했다. 당신들은 예의도 없고 우리 주를 침략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오직 머리를 잘리는 장군은 있지만 항복하는 장군은 없습니다. 장비는 개빡쳐서 측근들에게 끌고 가 머리를 베도록 했지만 엄마는 얼굴빛도 바뀌지 않은 채 말했다. 머리를 자르면 자르는 것이지 어째서 화를 내는가? 장비는 그 용감함에 감복해 풀어주고 불러서 빈객으로 삼았다. 장비는 지나가는 곳마다 모두 이기고 성도에서 유비와 만났다. 네, 강주를 평정하고 쭉쭉 이어서 성도까지 갔답니다. 익주가 평정된 뒤 제갈량, 법정, 장비, 관우에게 각각 금 500근, 은 1000근, 동전 5천만 개, 비단 1000피를 내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각각 차이를 두어 하사했다. 그리고 장비를 파서태수로 삼았다. 파서가 여기입니다. 파군이 여기고요. 파서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근처 지역이 파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비가 한중을 못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한중에 대한 최전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조조는 장로를 무찌르고 하우연과 장압을 시켜 한천에 머물러 지키도록 했다. 장압은 따로 군사를 지휘해 파서로 내려가 그곳 백성을 한중으로 옮기려고 탕거, 몽두, 탕석까지 진군해 장비와 50여일 동안 서로 대치했다. 아까 이제 최전방이라 그랬죠, 그죠? 탕거가 여기입니다. 탕거, 탕석이 여기고요. 그러니까 요 지역까지 내려가지고 깽판을 쳤다는 겁니다. 그 장압이 장비하고 이제 대치했다는 거죠. 장비는 정예 병사 만여 명을 이끌고 다른 길로부터 장압의 군대와 맞아 싸웠는데 장압의 군대는 길이 좁아 앞뒤가 서로 구원할 수 없었으므로 장비는 장압을 무찔렀다. 연의에서는 요게 이제 장비가 계략을 써서 이제 그 장압을 조진 걸로 나오죠. 그래서 제갈량과 유비가 전부 다 놀라는 걸로 나오는데 정사에는 그런 얘기 없네요. 자, 장압은 말을 버리고 단지 부하 10여 명과 산을 따라 샛길로 물러 나와 남정으로 돌아갔고 파서 지역은 평정을 되찾았다. 이때 장비가 만약 장압을 잡아 죽였으면 나중에 제갈량이 좀 더 편하게 북쪽으로 올라올 수 있었겠네. 자, 유비는 한중왕이 되자 장비를 우장군으로 삼고 가절을 주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샛길로 물러나와 남정으로 돌아갔고 파서 지역은 평정을 되찾았다. 예, 파서 지역을 아무튼 장비가 방어했고요. 자, 유비는 한중왕이 되자 장비를 우장군으로 삼고 가절을 주었다. 라고 합니다. 장무원년입니다. 장무원년. 거기 장군이 되었다가 사례교위를 겸했으며 승진해 서향후에 봉해졌다. 생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은 황통을 입고 대업을 받들어 흉푸한 무리를 없애고 동란을 진압했지만 아직 그 이치를 밝히지는 못했다. 지금 역적과 강도는 희약을 만들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으며 한나라 왕실을 생각하는 선비들은 학처럼 목을 빼고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짐은 슬프고 자리에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음식을 먹어도 단맛을 모른다. 군대를 정비하고 맹세하여 하늘의 뜻에 따라 적을 토벌했다. 그때 충성과 강인함은 조나라 선왕 때 회의를 토벌한 소호에 비교되며 그 이름은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퍼졌으므로 특명을 내려 자기를 높이고 경도와 그 부근을 겸해 다스리도록 하겠다. 회의라는 거는 지금 그 요때 서주 주변에 있던 그 이민족입니다. 자, 하늘의 위엄을 조장하고 덕행으로서 복종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형벌로서 반항하는 자를 제압해 짐의 뜻에 따르라. 시경에서 백성을 해롭게 하지 마라. 완성을 구함에 급급하지 마라. 모든 것이 바르려면 주나라 왕조를 본받아야 한다. 큰 공업을 신속하게 세우면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처음에 장비의 웅장함과 용맹은 관우에 버금갔는데 위나라에 모신 정욱 등은 장비와 관우가 장비에게는 1만 명을 상대할 만한 힘이 있다고 칭찬했다. 관우는 병사들을 잘 대해주었지만 사대부들에게는 오만했고 장비는 군자를 아끼고 존경했지만 소인은 보살피지 않았다. 어떻게 서로 정반대의 단점이 있을까? 장단점이 있을까? 자, 유비는 늘 이 점을 경계해 말했다. 그때는 형벌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벌써 지나치고 또 매일 병사들을 채찍질하며 그들을 측근에 임용하고 있으니 이는 화를 부르는 길이다. 그러나 장비는 깨우치지 못했다. 유비가 오나라를 토벌할 때 장비는 병사 10,000명을 인솔해 낭중으로부터 나와 강주에서 유비와 만나기로 했다. 요게 이제 그 뭡니까? 이등대전 직전이죠, 그죠? 강주가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유비하고 만나서 같이 갈 생각이었던 모양인가봐요. 자, 출발을 할 때 그 마카의 장수 장달과 범강이 장비를 죽이고 그 머리를 갖고 장강을 따라 송권에게로 달려갔다. 장비 군영의 도독이 표로를 여의를 유비에게 보고했다. 유비는 장비 도독의 표가 있음을 듣고 말했다. 장비가 죽었구나. 장비의 시호를 환후로 추증했다. 맏아들 장포는
일찍 죽었으므로 둘째 아들 장소가 대를 이었는데 관직이 시중 상서복약까지 이르렀다. 장포의 아들 장주는 상서가 되어 제갈첨을 따라 면죽에서 등에와 싸우다 죽었다. 참 허무하다. 허무해. 자, 이번엔 마초입니다. 마초. 제가 싫어하는 마초입니다. 마초는 자가 맹기고 부풍군 무릉현 사람이다. 부풍이요. 부풍이라는 게 장안 근처일 텐데. 무릉현이라 여기네요. 장안 바로 옆이네. 자, 아버지 마등은 영제 말기에 변장 한수 등과 함께 서주에서 일을 일으켰다. 서주라는 게 여기 서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서쪽 지역. 서쪽 지역에서 반란 일으킨 반란 분자다. 뭐 이런 얘기지. 이 얘기는 이제 그 위지에 나오죠, 그죠? 위지에 마등 무슨 뭐 엄청 많은 그 열전이 있는데. 자, 초평 3년입니다. 초평 3년 192년. 한수와 마등은 병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갔다. 한나라 조정은 한수를 진서장군으로 삼아 금성으로 보내고 마등은 정서장군으로 삼아 미현으로 보내 주둔시켰다. 나중에 마등이 장안에 습격했지만 져서 달아나 양주로 돌아왔다. 금성은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금성이고요. 미현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그 진창 바로 옆이에요. 진창 바로 옆이 여기 미현입니다. 근데 요 미현에 주둔했다가 장안에 습격했던 게 아마 그 유언의 사주를 받아서 앞에 그 이유목전에서 나왔지만은 유언의 사주를 받아서 아마 공격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네요. 아마 그거지 싶어요. 자, 사례교의 종료는 관중을 지키며 한수와 마등에게 편지를 보내 복종할 경우에 화와 복을 말했다. 요게 언제냐면요. 요게 종료가 일단 장안을 지켰던 거는 장안에 주둔했던 거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인데 지금 딱 이제 한수하고 마초한테 조조를 따르는 거에 대한 이해득실을 설명하는 요 부분은 언제냐면은 관도대전 이후에도 조조가 원시들을 제압하지 못했거든요. 제압하지 못하고 그 원시 아들들이 싸우는 거를 일단 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있었었는데 한때 원상의 세력이 되게 강해서 원상이 곽원이라는 놈을 보내가지고 그 하동 지역 있죠. 요 지역 평양으로 내려와서 하동 지역을 공격해서 이제 일을 벌이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곽원이라는 놈이 이제 요 지역에서 깽판을 치고 있었었는데 종효는 그때 이제 양주에 있던 그 군벌들한테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마등하고 한수가 그때 그 조조를 도와가지고 하동에서 그 곽원을 조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바로 이제 마초하고 방덕이 파견돼서 그 곽원을 썰어버리죠. 요 얘기입니다. 자, 마등은 마초를 보내 종료를 수행하여 평양에서 곽원과 고관을 토벌하도록 했으며 평양이 요 지역입니다. 고관을 토벌하도록 했으며 마초와 장군 방덕이 직접 곽원의 머리를 베었다. 뒤에 마등은 한수와 화합하지 못해 이렇게 서로 돕고 도움이 살았는데 뒤에 마등은 한수와 화합하지 못해 경기로 돌아가길 바랬다. 경기라는 게 그 마등이 조조한테 관직을 받고 이제 여기 그 업 근처에서 조조가 그때 업에 있었으니까 업에서 이제 편하게 살려 그랬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라는 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마등을 불러 위위로 삼고 마초를 편장군으로 삼고 도정으로 봉해 마등의 부하들을 통솔하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등은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제 조조하고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마등의 그 원래 잔당들이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아들 내미인 마초가 통솔하게 된 거죠. 자, 마초는 군대를 통솔한 뒤 한수와 연합하고 양추, 이감, 성의 등과 연결해 동관까지 군대를 진군시켰다.
요거는 중간에 또 과정이 좀 많이 생략이 됐는데 그렇게 됐었은. 자, 그 마초는 여기 서량이 남고, 그리고 마등하고 친척들 대부분이 전부 다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조조가 그 여기 어딥니까, 한중을 공격하려고 군사를 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양주의 군벌들이 설레발을 쳤어요. 설레발을 쳐가지고 시발 우리 조지로 오는 거 아닐까, 우리를 조지로 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켜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마등 일가가 전부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 조조는 싸움에서 개 깨지고 장안 날려먹고 동관까지 나온 거죠. 동관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장안이고요. 여기 동관이고 여기가 홍농,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낙양이죠. 동관에서 만약에 밀리면 낙양으로도 쭉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 속사정들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족지에는 읽어보니까 그러네요. 자, 어디까지 읽었노? 동관까지 군대를 진군시켰다. 자, 조조는 한수 마초와 더불어 홀로 말을 타고 와서 회담을 했다. 마초는 그의 강대한 힘을 믿고 몰래 조조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조조 옆에서 장수 허저가 눈을 부릅뜬 채 노려보고 있으므로 감히 행동하지 못했다. 조조가 가후에 책략을 써서 마초와 한수가 서로 의심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들의 군대는 크게 패했다. 요거는 무제기나 아니면은 그 가후전을 보세요. 마초는 달아나서 융족들을 지켰다. 동관에서 마초는 개 깨지고요. 그래서 양주로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장안도 잃고 요쪽으로 도망가죠. 한동안 그리고 저기서 깽판 쳤습니다. 자, 조비는 안정까지 뒤쫓아갔지만, 조비라고요? 조조 아닌가? 이거 조비가 아니고 조조일걸요? 예, 지금 이거 오타 같은데. 자, 조조는 안정까지 뒤쫓아갔지만 안정이 여기입니다. 안정이 요 지역입니다. 마침 북쪽에서 일이 생겨. 요게 아마 위풍의 난이라는 건데, 그 조조가 그때 서쪽으로 오면서 그 자기 이제 집이 있던 업지역을, 기주지역을 그 조비한테 맡기고 갔었었는데, 그 위풍이라는 놈이 여기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조조가 다시 아마 업으로 돌아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조는 안정까지. 자, 양부가 조조에게 권유하며 말했다. 요거는 양부전에 또 나오죠. 마초는 한신과 경포의 용감을 지녔고 또 강인과 호인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만일 대군이 돌아가 그에 대한 방비를 엄밀히 하지 못한다면 농상의 여러 군은, 농상이라는 게 여기 그 서량 지방을 의미합니다. 여러 군은 국가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가 돌아간 뒤 마초는 정말로 각용족들을 인솔해 농상의 군현을 공격했다. 농상의 군현은 모두 그에게 호응했으며 양주자사 위강을 죽이고 기성을 점거하며 그곳 백성을 차지했다. 마초는 스스로 정서장군이라 일컬으며 병주목을 겸하고 양주의 군사들을 총괄했다. 기성이 어디더라? 기성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가 농서고 적도군이고, 기성이 어딜까? 여기가 기성이든가? 기현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겠지 뭐, 천수겠지 뭐. 자, 위강의 옛 관리와 백성 양부, 강서, 양관, 조구 등이 함께 모이에 마초를 공격했다. 요 자세한 과정은 위지를 보시면 됩니다. 양부와 강서가 노성에서 병사를 일으켰으므로 마초는 병사를 내어 그들을 쳤지만 공략할 수 없었다. 양관과 조구가 기주의 성문을 닫았으므로, 아마 이 기성일 겁니다. 기성을 닫았으므로 마초는 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진퇴양난에 처한 마초는 곧 한중으로 달려가 장로에게 의지했다.
여기서 이제 쫓겨나서 한중으로 왔답니다. 장로는 함께 이 일을 꾀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었으므로 안녕하세요. 마초는 속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었으며 유비가 성도에서 유장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자 은밀히 편지를 보내 초항하기를 청했다. 윤나씨 오랜만이네요. 유비는 사람을 보내 마초를 맞이했고 마초는 병사를 이끌고 곧장 성 아래까지 이르렀다. 자, 장로한테 있다가 다시 또 유비한테 왔답니다. 성 안에서는 두려움을 떨었으며 유장은 곧바로 항복했다. 유비는 마초를 평서장군으로 삼고 임절을 다스리도록 했으며 전에 조조에게 봉해진 것에 따라 도종부에 봉했다. 유비는 한중왕이 되자 마초를 좌장군으로 삼고 가자를 주었다. 그게 임저가 아까 관우가 죽은 거기를 얘기하는 걸 거야 아마도.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자, 장무원년입니다. 장무원년. 마초는 표기장군이 되었다가 양주먹을 겸했으며 승진의 태향후에 봉해졌다. 책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은 부독한 몸으로 황제자를 잇고 종묘를 맞대게 되었다. 조조부자가 대대로 죄를 저질러 짐은 그 때문에 참담하며 두통 같은 질병이 있다. 사야는 원망하고 분통해하며 정의로 돌아오고 근본으로 돌아와 저족과 강족이 복종했으며 훈육도 정의를 우러러게 되었다. 훈육도 아마 이게 이민족 이름일 겁니다. 자, 그대의 신의는 북쪽 땅에 빛나고 위험과 무해도 모두 빛나고 있으므로 그대에게 중임을 맡기니 강한 적을 누르고 만리를 다스리며 백성의 질고를 살펴주기 바란다. 그대는 조정의 교화를 밝게 선양하고 먼 곳과 가까운 곳에 백성을 보듬으며 상 주고 벌 주는 것을 신중히 함으로써 한나라 왕조의 복운을 증대시켜 천하에 보답해야 한다. 관우가 앞에 나왔었었는데 그 마초가 들어오니까 제갈량한테 나하고 마초 중에 누가 나염 이렇게 보냈죠. 제갈량이 네가 낫다 그러니까 관우가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낫대 그렇게 자랑했다 그래요. 오장군 이야기는 여긴 안 나옵니다. 그 연희에 나온 얘기고. 상무 2년입니다. 222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47이었다. 임종할 즈음에 소르를 이어 말했다. 소라는 게 글입니다. 글. 저희 집안에 200여 명은 조맹들에게 주살당해 거의 전멸되고 오직 사촌동생 마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쇠락한 집안의 제사를 이을 사람이니 폐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또 할 말은 없습니다. 마초에게 위후라는 시호를 추정했다. 아들 마승이 대를 이었다. 마대의 지위는 평북장군에까지 이르렀고 승진하여 진창후라는 자기를 받았다. 마초의 딸은 안평왕 유리의 아내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정사입니다. 정사. 자, 이번에는 황충입니다. 황충. 황충. 늙은이 황충. 황충은 자가 한성이고 남양군 사람이다. 남양 사람이네요. 남양이 여기죠. 여기가 남양입니다. 남양. 요 북쪽이 바로 이제 중원입니다. 형주목 유표가 그를 중랑장으로 삼아 유표의 조카 유반과 함께 장사 유현을 지켰다. 자, 유표한테 기용돼서 장사를 지켰답니다. 장사. 네. 장사의 유현이라 그랬는데 유현이 어디지? 자, 조조가 형주를 쳐서 함락시키자 황충은 비장군을 대행했다가 곧이어 원래 직무를 맡아 장사태수 한현의 통제 아래 있었다. 계속 장사에 있네요. 유비가 남쪽의 여러 군을 평정하자 황충은 그에게 귀순해 유비를 따라 촉으로 들어갔다. 자, 그 장사가 유비한테 넘어간 이후로는 유비를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유비가 그러니까 유비가 촉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바로 유비를 쫓아갔던 모양이네요. 바로 따라가서 종군했던 모양입니다.
가맹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군대를 돌려 유장을 공격했다. 황충은 늘 먼저 달려가 진지를 함락시켰으며 용감하고 강인함이 3군의 필두였다가 3둔의 필두였다. 익주가 이미 평정되자 황충은 토로 장군이 명되었다. 자, 익주가 평정됐습니다. 자, 건한 24년입니다. 한중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쳤다. 갑자기 또 시간이 흘렀네요. 그 유비가 익주를 평정했고요. 이제 한중 전투입니다. 정군산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한중이고요. 정군산이 어디냐면 여기가 정군산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하우연하고 싸웠기 때문에. 자, 하우연의 병력은 매우 정이었지만 황충은 예봉을 뚫고 나가 앞장서서 병사들을 격려하며 노장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끝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늙은이란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병사들을 격려해 종과 북이 하늘을 진동시켰으며 환호성은 계곡을 움직여 한 번 싸움으로 하우연의 목을 빼니 하우연의 군대가 크게 패했다. 정서장군으로 승진했다. 이에 유비는 한중왕이 되어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제갈량이 유비를 설득해 말했다. 황충의 명망은 관우가 평소에 관우나 마추와 같은 서열이 아니었는데 오늘 같은 반열에 두려 하십니다. 마추와 장비는 가까이 있으면서 황충의 공로를 직접 보았으므로 피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멀리서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틀림없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우가 허세킹이니까. 예. 황충을 이처럼 안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제가 직접 그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황충을 관우 등과 지위를 나란히 하여 관내오의 벼슬을 내렸다. 다음 해에 황충이 세상을 떠나니 시호를 강후라고 추승했다. 강이라는 게요. 강후라는 거에서 강이라는 게 그 굳세단 말인데요. 보통 요 강후라는 시호를 언제 내리냐면은 전쟁에서 공로가 되게 많은 장군한테 강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자, 강으로 추증했다. 아들 황서가 일찍 죽어 후사가 없었다. 라고 했는데 요게 황충전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남양에 있다가 보자. 남양에서 태어나서 요표 밑에 있다가 장사에 있다, 그죠? 형남이 유비한테 평정될 때 유비로한테 넘어갔고, 그리고 유비가 촉으로 들어갈 때 유비한테 종군해서 가맹으로 갔다가 가맹에서 이제 성도를 칠 때까지 종군한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한중 전투에서는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죽여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한중에 주둔해 있던 조조군을 작살했는데 공을 크게 세웠고, 그 이후에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사에는 늙었다는 그런 얘기가 없네요. 이게 갑작스럽게 죽긴 하는데 이게 마초는 예를 들면 아까 죽을 때 47이라는 나이가 있었거든. 근데 황충의 경우에는 그 몇 살에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태어났다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노장이라고 보기가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장담할 수가 없네요. 정사 내용만으로는. 연희에서 그냥 창작으로 했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데, 뭐 제가 모르는 다른데 또 이제 황충은 경로당의 이제 킹왕짱이었다 뭐 그런 표현이 있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근데 일단 여기는 없습니다. 여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운입니다. 조운. 관장 마황조 중에 마지막입니다. 조운입니다. 예, 그럼 사실 늙은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데, 그죠? 자, 조운은 자가 자룡이고 상산군 진정현 사람이다. 상산이 어디냐면요, 상산은 또 저 북쪽입니다. 보자, 상산이 어딜까? 상당이 여기고 상산이라는 게 여기네요. 여기가 상산입니다. 상산군 진정현이 여기네.
예, 여기 사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 북쪽이 이제 중산이고요. 여기서 좀 더 북쪽으로 하면 탁현입니다. 탁군이고, 여기서 남쪽으로 하면 이제 한단이고, 저기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태원입니다. 상당히 이제 멀리 있는 곳이죠. 자, 그는 본래 공손찬의 부하였는데 공손찬이 유비를 보내 전해를 위해 원수에게 맞서도록 했을 때 유비를 수행해 그의 주기가 되었다. 자, 원래 공손찬한테 있었는데 유비하고 같이 일을 했었답니다. 유비가 조주에게 당양에 장판까지 추격당하여 처자식마저 버리고 남쪽으로 달아났을 때 조우는 직접 어린 자식을 유선입니다. 유선 품에 안고 간부인을 보호해 모두 난을 모면하게 했다. 자, 상산군 진정현에서 태어나서 공손찬 부하에 있어요. 부하로 있었다가 유비와 같이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조조가 그 어디입니까? 당양으로 왔던 남쪽으로 내려올 때로 시간이 갑자기 흘렀습니다. 진짜 기록 부실하네요. 진짜 기록이 부실해요. 아니 조은이면 사실 관장 마홍조 전부 다 사실은 그 촉간에서 비중이 적은 사람들이 아닌데 기록이 씨발 이렇게 부실해가지고는 조은은 그렇다 치고 관우하고 장비는 그렇게 부실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하긴 생각해보면 공손찬도 엄청 제갈량도 엄청 짧은데 그 업적에 비하면. 자, 아무튼 그 유선을 구했던 일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품에 안는다는, 직접 이제 품에 안고 달렸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이제 연희가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승진하여 아문 장군이 되었다. 유비가 촉으로 들어갈 때 조우는 형주에 남았다. 자, 유비가 촉으로 들어갈 때는 형주에 남아 있었답니다. 유비가 감행에서 돌아와 유장을 치고 제갈량을 불렀다. 제갈량은 조은과 장비 등을 데리고 함께 장강것을 올라가 서쪽으로 가면서 군현을 평정했다. 자, 제갈량을 따라서 촉으로 들어가죠. 강주에 이르자, 강주가 여기입니다. 여기 강주고요. 여기가 이제 성도입니다. 자, 강주에 이르자 조은에게 따로 물을 지나 강양으로 올라와 성도에서 제갈량과 합치도록 했다. 자, 강주에서 조은은 강양으로 가고요. 강양에서 이제 성도로 올라가겠고 거기서 합류하기로 했답니다. 엄청 외진 곳이죠. 그때는 중국의 서쪽 끝이니까. 자, 성도가 평정된 다음 조은을 익군 장군에 삼았다. 익군 장군으로 삼았다. 자, 건흥 원년입니다. 중후군 정남구 장군이 되었다가 영창 정후에 봉해졌고 승진의 진동 장군이 되었다. 자, 5년입니다. 227년. 건흥이란 연호가요. 그 유선 때 연호입니다. 유선 때 썼던 가장 첫 연호입니다. 자, 건흥 5년입니다. 227년입니다. 제갈량을 따라 한중에 주둔했다. 요게 북벌 직전입니다. 다음에 제갈량이 군대를 출동시켜 야곡도를 지나며 선전하니 요게 1차 북벌입니다. 야곡도라는 게 요거겠죠. 요 파란 길 요거겠죠. 자, 야곡도 선전하니 조지는 대부대를 보내 이곳을 막게 했다. 제갈량은 조은을 시켜 등지와 함께 맞서 싸우도록 하고 자신은 기산을 공격했다. 조은과 등지의 병력은 약하고 적군은 강함으로 기곡에서 패했지만 군대를 모아 굳게 지켰으므로 참패에 이르지 않았다. 요게 요때 조은의 역할이라는 게 제갈량전에도 나오지만은 요 지역에서 어그로를 끌어요. 요 지역에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그 조진의 주력이, 그러니까 조진이 그때 장안을 지키는 총사령관이었거든요. 그 조진의 주력이 요 지역으로 이제 와가지고 그 계속 발이 묶여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 제갈량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는 이제 등지하고 조은한테 맡겨놓고 제갈량은 여기를 칩니다. 기산을 쳐요. 기산은 여기를 칩니다. 여기를 쳐가지고 그 천수군, 그 다음에 남한군, 농소군인가? 안정군,
천수 남한 안정이었나? 농수가 아니었나? 아무튼 요 지역에 이제 농서 지역에 이제 그 어딥니까? 군들의 반란을 그러니까 반란 일으키고 그리고 그거를 평정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량 입장에서는 요 지역을 먼저 평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장안을 치려고 했고, 그래서 그거에 방해될 만한 조진의 대부대를 여기 계속 묶어두려고 조온을 썼던 거죠. 그리고 조온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애초에 그 군대 자체가 의병이었기 때문에 등지하고 조온은 요 지역에서 이제 그 지기는 했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조진을 계속 1차 복벌 끝날 때까지 묶어두는 데는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거죠. 1차 복벌이 실패했던 거는 그 제갈량의 작전이나 그런 게 미흡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등산 킹 마속이 마운틴 킹 마속이 그냥 가정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마속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 수 있죠. 자, 아무튼 그랬답니다. 조온이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군대를 물린 뒤에 진군 장군으로 강등되었다. 자, 건흥 7년입니다. 조온이 죽자 시우를 순평후로 추증했다. 처음 유비 때에는 법정만이 시호를 받았다. 유선 때에는 제갈량이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는 공적과 덕행이 있었고, 장환과 비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았으므로 또한 시호를 받았으며, 진지는 총애를 받아 특별한 장려를 주었고, 하우페는 먼 곳에서 돌아왔으므로 또한 시호를 받았다. 그리고 관우장비, 마초, 방통, 황충 및 조운이 시호를 추증받게 되었는데, 그 무렵 논의하는 사람들은 영예로 생각했다. 조온의 아들 조통이 대를 이었으며 관직은 호분중랑장 독행령군까지 이르렀다. 작은 아들 조광은 아문장이 되어 강요를 따라 답중으로 출정했다가 싸움터에서 죽었다. 답중이 여기입니다. 답중이 여기가 답중이네요. 네, 여기 답중이고 여기가 하변이고 여기가 이제 한중입니다. 자, 그랬답니다. 조온전후 참 짧네요. 자, 평화에 말한다. 짧으니까 읽기는 좋은데 좀 아쉽네. 그래도 자, 관우와 장비는 모두 1만 명을 상대할 만하며 그 시대의 용맹한 신하이다. 관우는 조주에게 보답했고 장비는 대의로서 엄한을 풀어주었으며 이들은 모두 국사의 풍모를 지녔다. 국사라는 게 국사무쌍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더라? 나라를 지탱할 만한 인재였나? 자, 그러나 관우는 굳세고 교만하며 장비는 포악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데 그 단점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으니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마초는 오랑캐와 용감함에 의지했으므로 그 가족을 멸망시켰으니 예석하구나. 뜻을 얻지 못하고 평안함이 이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황충과 조온이 강하고 용맹하여 유비의 무신이 되었던 것은 한나라 고조 때 관영과 하오영의 무리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비는 그 한나라 경제에서 내려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제 새끼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집안이요, 다른 집안. 자, 그래서 그 평을 했는데 진수가 평이 사실 나쁘지 않네요. 진수가 말한 대로 이제 관우의 성격, 관우하고 장비가 성격이 그랬다면은 관우가 이제 누굽니까? 사대부들한테는 무례하고 병사들한테는 친절하다 그랬죠, 그죠? 장비는 반대로 이제 군자들한테는 잘 대했지만은 병사들한테는 인정이 없었다 그랬고, 근데 만약 그 말대로라면은 딱 이제 관우하고 장비가 죽은 게 딱 이제 그런 단점 때문이었고, 그리고 유비도 생전에 아마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점에서 좀 운명처럼 그렇게 죽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딱 성격대로 죽었죠. 딱 성격대로. 관우는 그 오만함 때문에 죽었고 장비는 이제 아래 사람들을 그 막대하는 것 때문에 결국 죽었으니까. 그리고 마초는 뭐 사실 말할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내가 페류나 그러긴 하지만은 뭐 황충하고 조온의 경우에는 황충은 세세하게 기록돼 있는 게 너무 적어가지고 나이조차도 기록돼 있지 않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 좀 불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온의 경우에는
지은 공적에 비해서 좀 기록이 적지 않나. 아까 이제 읽으면서 봤지만은 그 공손산 밑에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형주까지 이동했잖아요, 시점이.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촉지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관장 마왕조전 읽으면서 좀 그게 좀 심하게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역사가의 삼국지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종합해서 이제 진수가 엮은 건데 뭐 제대로 엮지 않았는 건지 아니면은 제대로 엮질 않았던 건지 아니면 뭐 취선택하다가 뭐 많이 날아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요게 다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요 다음은 관장마왕조전 다음은 자해죠. 이제 자해죠. 내일은 또 어디 멀리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요 다음은 방통법정전입니다. 방통법정전. 예, 못생긴 방통하고 그 다음에 속 좁은 법정입니다. 자, 요건 또 다음에 읽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 촉지의 그 관장 마황조전이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